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12월 12일 화요일이고요. 1% 엄마 코칭 그리고 머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날씨부터 전해드릴게요. 마지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지연입니다. 어제 내리던 눈비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원 산간에는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전국에서 강한 바람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는 나오는데 제법 추워졌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오늘 날씨 어떤지 자세히 전해주세요. 네, 오늘 비는 대부분 지역에서 오전에 그치겠습니다. 다만 호남과 경남은 오후까지, 영동과 제주는 저녁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예상 강수량 먼저 보겠습니다. 동해안에는 최대 3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전국에는 5에서 10mm 정도입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강원 산간에는 최대 15cm의 눈이 더 오겠습니다. 눈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 주셔야겠는데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고 등산객분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는 서울 4도, 대전 6.3도, 대구 8.8도 보이고 있는데요. 바람이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9도, 강릉 7도, 광주는 12도 예상되고요.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5도에서 10도 뚝 떨어집니다. 곳곳에서 영하권 보일 텐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겁없는 10대입니다. 훔친 차를 무면허로 운전하고 다니던 고등학생이 석방되자마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건데요. 풀려난 지 불과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아니 뭐 반성을 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도 모자른데 일주일 만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제주 동부경찰서는 어제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16살 고등학교 1학년 A군과 14살 중학교 2학년 B군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6시쯤에 제주시 한 주택가에서 훔친 차를 3시간가량 몰고 다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퇴로를 막고 내리라고 하자 도주를 시도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차로 경찰관들을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풀어준 이유가 반성하고 있다 이거였는데 네. 반성하는 척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또 이런 사고를 저질렀는데 요즘 10대들 벌이는 범죄가 아주 무섭습니다. 당시에 출동했던 경찰관은 괜찮은 겁니까? 정말 천만다행으로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해요. A군은 현장에서 긴급 체포가 됐고요. 도주한 B군은 이튿날에 제주 시내에서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월 25일부터 총 20차례에 걸쳐서 차량 4대와 오토바이 9대를 훔쳐서 무면허로 몰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달 30일에 차량 터리 등의 혐의로 A군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같은 날 기각돼서 풀려났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이렇게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만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추가 범행 등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린 객기로 실수할 수 있어요. 네. 그런 거는 우리가 어린 객기로 한번 실수하고 이러는 거는 선처해주고 교화하고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이건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는 무단 침입 범죄입니다. 일면식이 없는 20대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서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장소가 사실 내 집인 거잖아요. 근데 내 집에 일면식도 없는 남성이 침입을 해서
감금까지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맞습니다. 내 집에서까지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어디 가서 편히 쉴 수 있겠어요. 네. 더 충격적인 건 이 남성이 먼저 집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피해자 집에 들어가서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집에 들어와서 이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건데 헬멧으로 얼굴을 폭행하고 벨트로 목을 조른 뒤에 손목을 묶어서 감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감금 7시간 반 만에 이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겨우겨우 이제 살려달라고 외쳤고요. 이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해서 범죄가 드러나게 된 건데 참 기가 막힌 게 이게 7시간 반을 감금당했단 말이죠. 이게 가까스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를 수 있었고 그걸 들은 이웃 주민들이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행이었던 거죠. 어쨌든 이웃 주민들의 도움으로 이 더 큰 피해를 피할 수 있었는데 범인은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잡힌 거고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이게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이 범인이 2층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그대로 달아났는데 경찰이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근처 빌라에 숨어있던 범인을 체포를 했고요. 검거 당시에 이 범인은 발목이 골절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 뭐 현재 A 씨에 대한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 중인 거예요? 예, 경찰은 성폭력 처벌법상 특수강도 강간미수, 중감금치상,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전 계획을 하고 범행을 저질렀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저 묵묵부답, 아무런 대답도 없었고요. 사주를 밟고 범행을 했는가, 혹은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은 없느냐라는 질문에는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범인이 집에 침입한 수법과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정말 이것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네요. 내가 집에 들어갔는데 내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앉아 있어. 화장실에 숨어 있었죠. 어우. 그리고 이런 피해를 줘. 이게 죄에 합당한 벌 받아야죠. 근데 항상 얘기지만 이게 벌이 약한 것 같아요. 항상. 그러니까 앞서 들은 그 사건도 그렇고 이 사건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는 월세 100만 원입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금액이 1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일부 부자들만 사는 고가의 일부 그런 주택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전체 월세 거래의 3분의 1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월세로 조사된 겁니다. 고금리 장기화 속에 세입자의 부담은 정말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월세가 평균 100만 원이다. 네. 자세히 좀 짚어주시죠. 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거래된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금액은 102만 원입니다. 2년 전인 2021년에 평균 90만 원이었던 건데 12만 원이 오른 거고요. 작년에 98만 원에 비해서도 4만 원이 뛴 거죠. 이처럼 월세 금액이 상승한 건 올해 역시 전셋값이 오른 데다가 고금리 여파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이 동반 상승한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전월세 전환율이 높을수록 전세금 대비 월세 부담이 높아지는 건데요.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은 2021년 평균 4.1에서 지난해 4.3%까지 뛰었다가 올해 들어서는 또다시 올라서 평균 4.7%까지 뛰었습니다. 이게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고금리 추세가 이렇게 월세까지 끌어올렸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이 전세 사기 여파가 너무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커졌고 고액 전세 임차인 일부가 보증금 일부를 이렇게 월세로 돌린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 아파트의 100만 원 이하 월세 비중이 2021년 71.7%였는데 지난해 68%대, 올해 들어서는 66%까지 감소를 한 반면 2021년에 28%대였던 100만 원 초과, 100만 원이 넘는 월세 비중은 오히려 더 늘어서 올해는 34%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지금 금리가 좀 내려줘야 네. 이런 것들이 좀 잡히겠다 싶네요. 예.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네 번째 이슈는 황당한 돈가스 집의 호객행위입니다. 서울 남산의 유명 돈가스 가게에 갔다가 거짓 호객 행위를 당한 사연이 전해져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최근 남산의 돈가스 가게들이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뭐 한 유명 OTT 드라마에도 그 장면이 네. 나오면서 더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짓 호객 행위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난 9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아내와 함께 부모님을 모시고 남산에 갔다고 합니다. A씨와 가족들은 돈가스 가게가 모여있는 곳으로 향했고 거기서 한 호객꾼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가게도 굉장히 많은데 어디를 고를까요? 자, 호객꾼이 얘기합니다. 여기서 돈가스를 드시면 저희 가게에서는 원두커피를 드립니다. 라는 이 말에 A씨는 이 가게를 선택합니다. 그렇지. 돈가스 먹고 커피 땡기는데 딴 데 이동 안 하고 원두 커피 준다니까 그쵸. 거기 갔어요. 근데 어떻게 된 겁니까? 우선 이 A씨는 15,000원짜리 기본 돈가스를 주문합니다. 15,000원이면은 돈가스 좀 상당히 좀 관광지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먹은 거죠. 근데 공개한 이제 사진이 있는데요. 15,000원 돈가스 15,000원 이요? 치고는 오. 다소 적은 양의 밥도 그렇고요. 샐러드도 그렇고 단무지도 좀 적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일단 뭐 마지 못해서 식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진 건데요. 식당 측이 약속했던 원두 커피를 제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희 씨가 가게를 나서면서 커피 4잔을 부탁을 했는데 커피를 주기로 했나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호객하시는 분이 주기로 했다라고 설명을 했더니 그 호객꾼이 오더니 믹스 커피라도 드릴까요?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예? 좀 많이 황당한데요. 원두 네. 커피를 드리겠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뭐 커피의 그런 종류를 떠나서 제가 드리기로 했었나요? 라고 되묻기까지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사실상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태도가 더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따지고 싶다가도 이럴 때 부모님이 있으면 참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희 씨도 그냥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커피는 뭐 내 돈 주고 사 먹어도 되지만 이렇게 호객해서 장사하는 집은 다시는 안 가고 싶다라는 취지로 글을 올린 건데요.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도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하면 안 된다. 남의 소중한 추억을 망쳤다. 이렇게 A씨가 느낀 불쾌감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여러 집이 쫙 있는 데 가보면 앞에서 그냥 막 들어오라고 막 맞아요. 호객행위를 하거든요. 되게 부담스럽죠.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헤맬 때가 있어요. 네. 잘 찾아보고 가셔야 돼. 벌써 제일 맛있는 집 내가 아는데 거기를 안 가셨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제연합 UN이 지난 2021년부터 2030년까지를 건강 노화 10년으로 정했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뭐 60세 이상 세계 인구도 10억 명을 넘어섰다고 하니까요. 확실히 과거보다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또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사회 만들기 코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닥터 하우스가 있거든요. 지금 출발합니다. 내 몸을 위한 건강 노하우 닥터하우스에서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MC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전문의 심주환입니다. 이정수님 선물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게 초면에 선물도 주시고 너무 좋네요. 보자. 이게 뭐가 들었을까요? 수면? 이거 뭡니까? 잠이 최고의 보약이라는 말이 있죠.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않으면 우울증이나 두통, 고혈압, 인지장애 등이 생길 수 있고요. 그런데 잠든 사이 나도 모르게 숙면을 방해하고 생명까지 위협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당신이 잠든 사이 수면무호흡증입니다. 아, 수면무호흡증. 수면무호흡증이 뭔가요? 잘 때 유난히 코를 많이 고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러다가 코 고는 소리가 뚝 멈추더니 장기간 호흡이 없는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자면서 호흡을 아예 하지 않는 무호흡이나 얕게 호흡하는 저호흡이 1시간에 15회 이상 있거나 1시간에 5회 이상 있으면서 다른 증상들도 동반되는 경우를 수면무호흡증이라고 합니다. 중추신경계의 문제로 숨을 쉬지 않는 중추성, 숨을 쉬려는 노력은 있지만 기도가 막히면서 숨을 쉬지 못하는 폐쇄성,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복합성 수면무호흡증으로 나눌 수 있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있는 거죠?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소아의 경우 야뇨, 성인은 야간 빈뇨, 식도 역류, 과하게 땀이 많이 나거나 잠꼬대, 목류병 등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호흡으로의 상체를 일으키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오, 이게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특히 수면 무호흡증은 깊은 수면에 방해되어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피로감, 주간 졸림증, 공격적이고 예민해지는 성격, 두통 등의 증상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면 무호흡이 길어지면 부정맥, 고혈압, 허혈성 심장질환, 자심실부전, 폐질환 등의 위험한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제가 담당하던 60세 환자분이 있으셨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잦은 수면 중 각성, 수면 무호흡으로 내원하셨는데 검사 결과 AHI 수치가 70 이상으로 높게 나왔고 심전도 이상이 발생해서 대학병원으로 옮기셨는데 거기서 협심증, 부정맥 진단을 받으셨죠. 심한 수면 무호흡으로 심장에 문제가 생겼던 거죠. 수면 무호흡증 겪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의외로 흔한 편이고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수면 무호흡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지난 2019년에 83,683명에서 2022년에는 113,224명으로 3년 사이에 무려 35%나 늘었습니다. 아, 이 숨을 쉬어야 되는데 뭐 때문에 수면 무호흡증이 생기는 건가요? 자는 동안 상기도가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좁아진 상기도로 공기가 넘어가면 몸이 부족한 공기를 느껴서 호흡을 더 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요. 이 과정에서 기도가 확장되는데 기도 확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면 무호흡이 일어납니다. 비만으로 인해서 목 주위에 지방이 축적되거나 혀, 편도 등의 조직이 비대해진 경우에 목 안의 공간이 줄어들고 상기도가 좁아져서요.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나타날 수 있고요. 턱이 비정상적으로 작거나 목이 짧고 굵은 사람에게도 종종 수면 무호흡증이 나타납니다. 아, 이 살짝 걱정되는데 혹시 병원에 가기 전에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수면 무호흡증 자가 진단법을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나타난 변화로 판단해 주세요. 예. 아, 저는 2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중에 2개 이상 항목에 해당된다면 우리가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게 제가 자는 동안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내가 알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 등과 같은 수면 장애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검사가 있어요. 이게 바로 수면다운 검사입니다. 그게 뭔가요? 침실처럼 친숙한 환경의 검사실에서 각종 생체 신호를 측정하기 위한 센서를 장착하고 밤새 자면서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뇌파부터 근전도, 호흡, 심전도, 산소 포화도 등 다양한 생체 신호를 취합해 수면의 단계나 수면 중 무호흡, 저호흡, 움직임 등을 분석해서 수면 무호흡증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죠. 수면 무호흡증이 확인되면 치료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크게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는데요. 비수술적 치료로는 양압기 사용이 대표적입니다. 수면 중 양압기라는 기계로 공기를 공급해서 목젖 등 주변 근육의 지나친 이완을 막는 거죠. 경우에 따라 혀가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고정하는 구강내 기구 등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심각한 수면 무호흡증일 경우 교정술이나 인두부 수술, 두경부 골격 수술 등의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는 동안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건 예방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땡!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 그래요? 특히 수면 무호흡증은 체중과 상관관계가 크거든요. 따라서 약한 수면 무호흡증일 경우 체중 감량만으로도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잠을 깊게 못 잔다고 해서 수면제나 안정제 혹은 다른 질환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과하게 드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로 인해서 수면 무호흡 증상이 생기거나 악화할 수 있거든요. 또한 옆으로 누워서 자면 기도가 늘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똑바로 자기보다는 옆으로 자는 방법을 권해드릴게요. 수면 무호흡증의 정체서부터 예방법, 치료법까지 알려주신 우리 심주환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건강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닥터하우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마취통증의학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한상우입니다. 선생님, 다음 주제는 뭘까요?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중심이란 사물이나 행동에서 매우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도 중심이 되는 부위가 있죠. 그래서 이번 주제는 신체의 중심을 뒤흔드는 요통입니다. 아, 요통 이게 허리 통증을 말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습니다. 예. 요통은 하나의 원인에 의해 나타나는 질환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나는 허리 부위의 통증을 의미하는데요. 지속 기간에 따라 6주 이하면 급성, 12주 이상 통증이 지속되면 만성 요통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요통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겪잖아요. 저도 여차하면 그냥 허리가 아프거든요.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일생 동안 요통이 생길 위험은 작게는 50%에서 많게는 80%로 알려져 있습니다. 적어도 2명 중 1명은 허리 통증을 겪는다는 거고 누구에게나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안 겪어본 사람 모릅니다. 이게 정말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거든요. 정확히 하시네요. 아, 예.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느낌의 통증이 생기는데요. 환자분들의 요통에 대한 표현을 보면 화끈화끈하면서 쑤신다,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 같다, 감각이 없고 남의 살 같다, 조여드는 듯하다, 뻐근하다고 말합니다. 심한 경우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아프다고 하시고요. 특히 요통은 원인에 따라 다르지만 갑자기 혹은 서서히 시작되는 편입니다. 갑자기 시작된 경우 시작된 시점을 되게 정확히 기억해낼 수 있으나 서서히 시작된 경우 시점을 정확히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 아픈 요통 이거 왜 생기는 겁니까? 요통은 사고나 외상, 감염에 의해서도 생기지만 다수의 경우 질환에 의해 나타납니다. 먼저 허리 디스크일 때 나타나는데요. 추간판,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면 척추뼈 사이의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줄어들고 그 결과 허리를 움직이거나 힘을 쓸 때 요통이 유발될 수 있는 거죠. 제가 담당하던 30대 여성 환자분의 경우에도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허리 디스크가 심했습니다. 허리뿐만 아니라 엉덩이, 다리 통증이 오랫동안 지속된 게 주증상이었죠. 요통을 부르는 또 다른 질환도 있습니까? 보통 어르신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척추관 협착증에 의해서도 요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척추의 퇴행이 오래 악화되어 인대가 두꺼워지고 척추관절이 두꺼워지면 신경구멍이 좁아져서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는데요. 이때 척수신경이 눌려서 요통이 나타납니다. 제가 담당하던 60대 여성 환자분의 경우 심한 척추협착으로 허리와 다리 통증이 심했습니다. 혹시 또 요통을 부르는 질환이 있나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바로 척추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인데요. 불필요한 수술을 하거나 잘못된 수술이 원인입니다. 수술로 신경 손상이 발생하거나 수술 부위에 유착이 생겨 수술을 받은 후 통증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제가 담당하던 70대 여성 환자분의 경우에도 수술 후 지속된 요통으로 직접적인 치료가 어려워 약물요법과 신경주사 치료 등으로 치료하셨어요. 이외에도 골다공증, 근근막 통증 증후군, 척추 측만증 등에 의해서도 요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요통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까? 우선 비수술적인 치료로는 약물 치료나 물리치료, 도수치료, 여러 종류의 신경주사 치료와 원인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시술이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나 급작스러운 응급 상황이 아닌 이상 최근에는 거의 비수술적인 치료를 권장합니다. 즉 비수술적인 치료로도 상당수 호전되고 심지어 단순한 휴식만으로도 자연 치유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요통마다 원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원인을 정확히 찾아 그에 맞는 치료법으로 치료한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요통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예, 행동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닥에 앉을 때는 가능한 한 한쪽 무릎을 세우거나 등을 벽에 기대고 앉는 것이 좋은데요. 체중을 분산시켜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운전할 때나 오랫동안 의자에 앉을 때는 엉덩이를 시트 깊숙이 들이밀고 허리를 편 후 등받이에 기대야 하는데요. 무릎의 각도가 140도가 넘지 않도록 해주세요. 또 허리 통증이 있을 때 수면 자세도 중요합니다. 옆으로 누워 엉덩이의 압박을 덜어주기 위해 베개를 끼우고 무릎을 굽히는 새우잠 자세를 취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면 무릎 관절과 고관절이 구부러진 상태가 돼서 배 쪽으로 휘어진 척추를 반듯하게 해줍니다. 오늘부터 요통을 없애기 위해서 바른 자세도 잘 유지해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요통의 정체부터 치료법, 예방법까지 알려주신 한상우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하우스 MC 이정수였습니다.
소중한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 그리고 속마음까지 속속들이 전해드립니다. 1% 엄마 코칭 샤론쌤, 이미애 코치님 그리고 신재현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눌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실의 모습이죠. 거실 공부방. 요즘에는 뭐 거실 공부법이 유행인가 보죠. 아이들을 거실로 나오게 한다. 저는 어렸을 때 내 방 하나 갖는 게 그 꿈일 정도로 그냥 방 안에서 공부하고 모든 걸 해결했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거실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거실 일반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그 가족이 같이 쉬는 공간. 그래서 한쪽 벽에 소파가 있고 그렇죠. 이쪽 벽에는 TV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뭉기적거리면서 다 같이 TV를 보고 쉬고 뭐 이게 저 모델하우스 가도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럼요. 네. 예. 근데 요즘은 TV는 각자 보잖아요. 예. 그래서 시대잖아요. 네, 거실의 주인공은 텔레비전 하는데 덜컥 있죠. 그래서 여기를 가족이 함께 공부하는 공부 공간으로 만들자. 네. 이게 거실 공부법의 핵심입니다. 저는 뭐 아직 아이가 없기 때문에 그 이제 평범한 그냥 거실입니다. TV 있고 네. 소파 있고 뭐 그 정도인데 아마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거실의 모양이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이정원 아나운서. 저도 뭐 애 키우지만 그냥 소파 있고 아 그래요? TV 또 있어요? 앞에 TV 있고. 아 그래요? 예, 딱 그건데 제가 전에 어디서 TV에서 봤나요? 거실 모습이 좀 달라요. 근데 거기 보니까 최악의 거실 모습에서 뽑히지 않으셨나요? 아 정말 저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꾸민다고 꾸몄는데 네. 애기 또 너무 어리고 막 저도 막 일하고 바쁘니까 이게 정리정돈이 일단 좀 잘 안 돼 있었고 네. 벽지가 막 신혼 때 했던 약간 핑크색 저 나온다 가지고. 저희 옛날 집인데 네. 벽지가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 전문가분이 오셔서 너무 정신이 없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거실 쪽으로 뭔가 이렇게 기차가 이렇게 저희를 향해 이렇게 오고 있는 풍수지리적 형세였어요. 아, 그래요? 저희를 향해서 자꾸 남편이랑 왜 이렇게 싸우나 했더니 기차가 저희를 향해서 막 돌진하고 있어서 뭔가 좀 그런 형세가 있었나. 압박을 네. 느끼는 그런 곳에 살고 있었군요.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건 예전 집이고 지금은 네네. 그럼 조금 지금 좀 다를까요? 편안해졌습니다. 아. 지금 또 얘가 또 이제 중학생도 됐고 하니까 일단 미디어를 좀 배제했고 요거예요? 지금 집인데요. 좀 이제 와서 좀 쉴 수 있는 좀 안마 의자 그리고 이제 카페 같은 데 가면 왜 저런 긴 이런 또 거실에 식탁 같은 게 있어. 예, 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뭐 책도 좀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좀 이게 녹색 공간처럼, 좀 휴식의 공간처럼 이렇게 좀 좋은데요? 꾸며놨죠. 그러니까 좀 왔을 때 좀 정적이고 차분하게. 예. 그리고 돈 벌었네. 집이 커졌네. 그것도 다행이죠. 그렇고 TV도 없는 네, 모습이고요. 네. 근데 거실 공부법이라는 게 이게 정확히 뭐예요? 그냥 거실에서 공부하면 거실 공부법인가요? 일단은 가족이 그 거실이 센터잖아요. 다 나와서 그 안에서 뭔가를 하자, 공간을 살리자 이런 뜻인데요. 한 1년 전부터 이제 많이 회자되는데 저는 사실은요 90년대부터 했습니다. 네, 90년대 아이를 키울 때 보니까 밥 먹고 나서 아이를 좀 공부를 봐줘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쉬운 게 식탁을 사용했습니다. 식탁을 사용해서 아이들 공부하고 나서 숙제도 봐주고 책도 읽어주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거실 공부법이 만들어진 거죠. 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그 나와서 거실에서 공부를 해야 될까? 그게 왜 요즘 화제가 될까? 그 이유가 뭘까요? 혹시 여러분들 어느 장소 가면 유달리 공부가 잘 된다 이런 거 있으시죠? 네, 어딘가요? 저는 예전에는 저 역사 공부 있잖아요. 국사, 왜 암기 공부. 네, 네. 이건 화장실에 그렇게 잘 돼요. 네. 그다음에 또 뭘 이렇게 집중해서 풀어야 되는 수학 있잖아요. 네. 이거는 좀
밖에가 깜깜하고 내 자리만 환해서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예민하잖아요. 그런 데가 되더라고요. 좀 예민하신. 저도 그래요. 네네네. 저는 그 어렸을 때 그 독서실이라고 하죠.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고 나중에는 그 독서실 책상을 집에 샀어요. 그 정도로? 네, 그래서 유행해. 방 안에 독서실 맞아. 책상이 있었어요. 네, 네. 네. 저는 또 약간 나이 되니까 오히려 소음이 조금 있는 공간이 있어요. 아. 카페 같은데. 아니 오히려 유명 그 소설가 분들도요. 그렇게 시끄러운 데서 글을 쓰고 막 많이 하신대요. 예. 그래요. 아니 실제로 뭐 카공족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이제는 카페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이 취업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약간의 소음이 있는 카페에서 공부가 더 잘 된다라고 답을 했던 분들이 63%를 차지했고요. 또 일본의 명문대학 도쿄대 학생들에게 당신은 어디서 공부를 했습니까?를 물었더니 거실에서 공부했다는 응답이 74%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뭔가 내 방이나 내 공간이 아니라 오픈된 공간이 집중이 더 잘 된다라고 많이들 저런 생각을 데서 한 거예요. 토론하는 거 아닌가? 대화할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냥 혼자 공부가 될까요? 그렇죠. 아니 근데 사실 좀 이렇게 밀폐된 혼자만의 공간에 있으면 특히나 게다가 침대까지 옆에 딱 있다 보면 아, 뭐 5분만 누워야지 10분만 누워야지 자꾸 졸리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오픈된 공간에 있으면 이제 주위 이제 시선이 있잖아요. 시선을 자꾸 인식하게 되니까 잠도 좀 덜 자게 되고 열심히 하게 되고 좀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거실 공부법을 시작하게 된 계기 한번 들어보죠. 네. 부모와 함께 공부하면서 어려운 게 있으면 바로 도움을 주고 함께 해결해 나가길 바라서 아이가 방에 들어가 있으면 부모가 계속 옆에 있지 못하고 아이가 자꾸 밖으로 나오게 돼서 책 좋아하는 남편의 로망이었는데 아이들 6세 무렵부터 책 육아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이렇게 답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네요. 네, 사실 뭐 거실이라는 공간이 앉아서 각자 TV만 보기에는 좀 아까운 공간이긴 합니다. 넓잖아요. 왜냐하면 여유 있고 가장 큰 공간이니까요. 그 공간을 아이들과 함께하는 공부방으로 활용한다. 이거 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가장 좋은 점은요, 공부를 일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실은 집안의 중심이고 공간이 크죠. 그 공간에서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아이들도 있으면요, 제일 중요한 게 물론 학년이 어린 경우에 해당이 되지만 아이들이요 굉장히 안정감을 느낍니다. 너 공부해 이러고 방으로 내쫓으면 애들이 억울해합니다. 왜 나만 공부해? 엄마 아빠는 TV 보잖아. 이렇게 되는데 엄마가 옆에서 같이 책도 좀 보고 이것저것 하면 안도감을 갖고 더 중요한 거는요 또 물어볼 수 있어요. 엄마 이거 뭐야? 그럼 엄마가 또 바로 가르쳐 줄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사실은 부담을 갖지 않고 자연스럽게 뭐 신문을 보셔도 되고요. 책을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공간이 주는 이 안락감 그리고 내가 보호받는다는 느낌 이런 것들도 거실 공부의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근데 부모들도 엄마도 그게 습관이 안 되면 애 옆에 계속 앉아 있는 게 고역일 수 있어요. 그렇죠. 계속 애를 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이라도 좀 쉬고 싶은데. 맞습니다. 네. 네. 제일 나쁜 케이스는 제 아는 어떤 분이요. 예, 아이 공부하라고 하고 자기는 게임을 했대요. 예, 그래서 엄마가 이게 뭐냐 했더니 엄마는 원래 공부를 못했다. 솔직하게. 그러니까 너 열심히 해라. 이해를 하더래요. 그래도 엄마가 옆에 있는 걸 아이들이 되게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요. 뭐 가족 간의 소통도 확실히 늘어날 것 같고요. 네. 같이 책을 읽고 뭐 공부하고 유대감 형성에 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좋은 점이 이제 가족 간 소통이 드러나요. 네. 이게 상당히 좋은 거죠. 실제로 전교 1등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스트레스가 받았을 때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했을 때 대부분 엄마랑 아빠랑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질문이나 고민을 가족과 함께 풀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화목한 가정에서 인재난다라는 것들이 집안은 둥지고 집에서 거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에 보니까요, 이게 SNS 같은 데서 보니까 네. 진짜
거실에 나와서 네. 공부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이렇게 보면 와, 저도 이렇게도 공부하는구나 막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들은 뭐라고 하시는지 이렇게 거실에 나와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어떤 점이 좋으시다고 하시는지 네. 궁금해요. 네, 궁금하시죠? 거실 공부 관련해서 사연이 많이 와 있는데요. 대표로 동동25님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이 10개월 때부터 10살인 지금까지 거실을 내어주고 있는데요. 방에 장난감이며 책이며 넣어봤자 결국 엄마 아빠랑 놀자, 같이 읽자 하며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뭐 자연스레 장난감이며 책이며 교구, 보드게임 등등 거실로 나오게 됐고요.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거실 서재의 장점은 집안 어디에 있든 아이와 부모와의 소통이 잘 된다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 대부분이 거실에서 주로 생활을 하다 보니 일상적인 대화를 수시로 주고받을 수 있고 손만 뻗으면 책이 있으니 책 읽는 게 곧 휴식인 아이예요. 그 영향인지 스마트폰 사용이 거의 없고 미디어 노출도 현저히 적은 편입니다. 학습 능력이나 집중력 또한 높습니다. 늘 거실에 모여 있다 보니 수시로 일상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라 친구 엄마들이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저에게 자주 물어봅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이건 진짜 엄마 아빠가 저 성향이 있어야 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하셔야 되는 거네요. 네. 근데 아이하고 소통을 하다 보니까 엄마들 사이에서도 본인이 소식통이 되는 거고 아이하고의 소통 그리고 독서 습관 이건 버릴 수 없는 거고 이거 큰 장점이네요. 거실 공부법 장점이 참 많습니다. 일단 각자 방으로 들어간 우리 아이들을 거실로 좀 나오게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집 안에 이런 구조부터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일단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방이 약간 두세 개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부부가 하나의 방을 쓰고요. 그리고 아이한테 이제 방 하나 주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이제 침대랑 그 책상이 들어갈 거고, 근데 이제 거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TV나 소파가 있죠. 기본적으로 그 구조를 바꾸자 이거죠 지금. 그렇죠. 네네네. 이제 뭔가 달라져야 할 부분들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보통 공부하면 책 이걸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실에 뭐 책장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책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테이블이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앉아서 책을 읽고 또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또 가장 큰 장점은요. 요즘 학교 수업 자체가 학생 참여형 수업, 토론 발표 수업입니다. 그래서 거실에서 그렇게 가족과 함께 연습을 하면 학교에서 상당히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구조를 좀 바꿔야겠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는 TV. 네, TV를 뭐 없애는 집도 있고 사실은 놔두는 집도 있습니다. 예, 근데 소파 위치는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덩그랗게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센터에 테이블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테이블 그러면 또 사야 될까요? 고민하시는데 식탁 쓰셔도 됩니다. 그렇죠. 네, 식탁 크잖아요. 네, 그래서 식탁에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아이들 책상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좀 여러분 고민하셔야 되는 게 어디에서는 책상을 밖에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책상 밖에 못 내놓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책상 크고요. 보통 또 책장이랑 세트로 돼 있습니다. 맞아요. 거기에 수십 건의 책이 있는데 이걸 꺼내기보다는 오히려 저라면 식탁을 쓰거나 아니면 접이식 테이블 있잖아요. 쉬운 것들. 그래서 간단하게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너무 부담을 안 느끼셔도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이거예요. 거기 앉아서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 뭐 공부라든가 이야기라든가 차를 마시든가 이게 중요하고요. 이런데 또 어떤 아이들은 공부는 거실 소파에서 누워서 하는 거, 거실 테이블에서 앉아서 하는 거, 혹은 책상에 혼자 앉아서 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기만의 방, 자기만의 책상을 유지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애가 이제 몰입하는 공부는 본인 방에 들어가서 하고요. 뭐 이렇게 뭐 암기 같은 거 네. 하거나 이제 저희랑 뭐 이렇게 회의 같은 거 할 때는 좀 나와서 하고 이렇게 좀 공간 분리를 해주고 있긴 하거든요. 네. 잘하는 편이네요. 너무 잘하시는 거죠. 네. 그러네. 집중하는 건 네. 들어가서 하고 네. 그럼요. 또 토론 수업 같은 거는 밖에 네. 나와서 네. 같이 네.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주 네. 좋은데요. 잘하고 계신데요. 네. 잘하고 계세요. 네. 그거 다음에는 또 뭐가 네.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공부라는 건 오랫동안 책을 보거나 영상을 보죠. 가장 중요한 눈. 눈 건강에 좋은 거는 조명이죠. 조명, 조명 중요하죠. 네, 그래서 보통 스탠드라고 하죠. 이게 눈 보호용 스탠드가 많이 생기고요.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미국 집하고 한국 집의 차이는 한국 집은 형광등으로 환하다. 네. 미국 집은 노란불로 부드럽다잖아요. 네. 근데 공부를 위해서는 환한 불빛으로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거 중요하고요. 또 책장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지금 사진에서 너무 많은 책이 있을 때는 사실은 부담스럽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적정하게 책을 배치하고 아이들이 손을 닿기 쉬운데 책을 놔라. 예, 그리고 너무 오래된 책 아니면 몇 년 후에 읽을 책은 박스에 담아서 예, 보관하세요. 왜냐하면 자꾸 눈에 보이면 오래된 물건 같아서 안 보거든요. 맞아요. 또 하나 꿀팁을 드린다면요. 이 아이가 어떤 책이 있는데 우리가 책만 보진 않죠. 뭐 사전도 보고 관련 자료도 볼 거예요. 한 코너로 만들어 주세요. 한 코너로. 그러면 우리가 바로 꺼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예, 책장 정리법입니다. 네. 요즘 주변에 이제 친구들, 아이 낳은 친구들 보니까 첫 번째로 네. TV부터 없애더라고요. 저는 아주 공부하는 애도 아닌데 TV를 네. 왜 없애냐고 제가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TV를 없애는 게 이게 참 애매합니다. 없애자니 좀 아쉽기도 하고. 근데 저는 또 그건 옛날식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학교에 가는 수업을 우리가 오프 수업이라고 하지만 네. 온라인 수업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작은 그 탭이나 아니면 PC보다는 큰 화면을 보는 경우도 많아요. 예, 그래서 저는 TV를 갖다가 잘 활용을 하자. 그래서 편성표를 먼저 보고 꼭 봐야 되는 프로는 또 우리 가족이랑 같이 보고 또 공부하는 거는 옆에 테이블을 놔서 교재를 같이 놓고 한다면 전 TV는 절대 중요한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방송 보셔야죠. 맞아요. 네. 꿀팁 얻으셔야 되니까. 네, 저 같은 경우도 TV 없앴고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막 같이 막 노래도 부르고 막 이래요. 네. 밖에서 거실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애한테 방해가 되겠어요. 남편이요. 네. 그래서 저희는 또 치웠거든요. 예. 아니 근데 이걸 완전히 치워버리면요 세상 돌아가는 걸 그럼요. 몰라요. 그렇게 그리고 하죠. 네. 아이들이 학교 가면 네. 뭐 토론 수업 하는데 아이들끼리 토론이 있다고. 네. 그렇죠. 그 뭐 아이돌 애들 얘기하고 아이돌 그럼요. 죄송합니다 아이돌 문화죠. 가수입니다. 네. 아이돌 가수, 가수. 아이돌 가수 얘기하고 막 이런데 빠지면 또 안 되잖아. 그럼요. 네. 저는 이제 90년대부터 거실 공부법을 했잖아요. 첫 번째로 한 게요. 남편을 위해서 안방에 커다란 텔레비를 사준 거였고요. 네. 그리고 설거지엔 부담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요즘 뭐 식세기라고 하죠. 식기세척기. 네. 그거 해서 예, 거실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전 하나 좀 팁을 드린다면 이건 이제 우리가 방송이 나가면 또 많은 분들이 거실을 또 막 도서관처럼 만들자. 막 붐이 일거든요. 맞아요. 네.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남편들이요. 퇴근을 도서관으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진짜, 네. 그렇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리빙룸이에요. 네.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그냥 아이는 뒹굴뒹굴 소파에서 책을 보고 엄마는 옆에서 뜨개질하고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려면 네. 아빠 방을 하나 해줘야 돼. 그럼요. 아빠가 서재. 실수나. 네. 서재. 그런 거 아빠들은 그 로망이야. 나만의 공간. 네. 중요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막 그 더 큰 TV를 사주셨다고. 그럼요. 예. 저는 남편한테도 그러지만 혹시 우리 조부모님이랑 같이 사시는 이 네. 방송 보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님 위해서 그분들은 또 이 청력에 조금 젊은이보다 소리를 크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방음이 되게 좀 해주시고, 예, 그리고 큰 테레비 편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쉬셔야죠. 네. 그리고 아이들 문해력 하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학교, 집, 학원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그 외에 사람들이 소통하는 언어를 들을 기회가 많지 않아요. 맞아요. TV를 안 보거든. 네. 못 보게 하거든. 근데 TV 안에 그런 얘기들이 또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좀 이렇게 저속하고 안 좋은 거 네. 이런 거 말고 그냥 일상적인 거는 가끔 좀 상으로라도 네. 보게 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TV에서는 아주 올바른 한국어를 쓰잖아요. 네, 네. 근데 뭐 유튜버나 다른 영상에서는 좋지 않은 말도 많이 있으니까 네. 저는 보고 언어 습관을 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맞아요. 네.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근데 또 저는 좀 슬며시 드는 생각이 그 애들 사춘기 네. 오잖아요. 네. 재은 씨도 뭐 그런 걱정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때? 사춘기가 되니까 이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문을 또 잠그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방문을 제가 또 한번 또 관리를 해줬죠. 또 벌컥 열었어요? 아주 세게. 예. 아, 그러면 안 된다. 그렇죠. 예. 와, 아주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사춘기 때 아이들이 혼자 있고 싶고 그들만의 비밀이 많잖아요. 그걸 갖다가 엄마가 염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예, 그래서 아이들이 갈 때는 신호가 온 거죠. 독립할 때가 됐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아이들은요 변덕쟁이입니다.
탁 뿌리치고 가기도 하지만 엄마 하고 나오기도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방심하지 말자. 그래서 아이가 나갈 때는 독립하는구나. 그래서 공간을 또 한 번 더 점검해 주시면 아이들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변화가 너무 갑작스러우면 안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뚝딱 해버리면 안 되니까 네네. 서서히 물 흐르듯이 아이들이 동화되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 오늘 이 방송 보시고 또 전국에 또 거실 또 막 난리 날 것 같아요. 또 걱정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샤론 쌤, 이미혜 코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돈 얘기 좀 하겠습니다. 머니 시간입니다. 김현우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주제 영상에서 보셨듯이 오늘은 연말 정산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하면 좀 덜 낼 수 있을지, 더 받을 수 있을지 알아두셔야 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알려주실 팁이 있을까요? 지금 이런 말씀 드리기는 조금 송구스럽지만 지금 와서 연말정산 준비하시는 분들은 늦었습니다. 와. 아니 지금 아직 해가 안 지나가고 연말인데 딱 네. 적기 아닌가요? 늦었나요? 사실은 뭐 신고는 1월까지 해야 되고 네. 준비는 올해 말까지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환급세액이 확정되는 건 2월이기는 한데 사실 지금 와가지고 연말정산을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 얘기는 마치 그냥 수능 시험 당일 오늘부터 좀 공부 좀 해야 되는데 뭐 볼 거 없나? 어머 그 정도예요? 네. 사실은 지금은 문제풀이 다 하고 OMR 카드에 체크하는 그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늦었지만 이 준비할 수 있는 게 많이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1년 내내 그 내신 관리하듯이 관리를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네. 빼먹은 거 없나 그래도 이렇게 검토 한번 해야 되잖아요. 예, 사실 그렇죠. 이제 연말정산은 1년 농사이기는 해요. 그래서 1년 동안 잘 준비하시고 이제 결실을 맺는 시기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에 와서 OMR 카드도 우리가 잘 체크해야 되잖아요. 답안지 밀렸으면 안 되듯이. 그래서 혹시나 실수하실 건 없는지 그리고 조금이라도 좀 챙겨보면은 이득 볼 건 없는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 와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잘 알아뒀다가 뭐 올해만 연말정산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또 농사를 잘 지으면 되니까요. 자, 근데 연말정산 말은 많이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뭘 정산한다는 건지 그거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주위에 보면은 사실 이렇게 보통 토해낸다 이런 표현이 네. 얼마나 네. 싫으면 막 그런 속이 쓰리다, 토해낸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던데 네. 세금을 분명히 정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세금을 내야 되는 맞아. 가산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 이제 하더라고요. 예. 느낌이시긴 하죠. 사실은 이 연말정산에 대한 이제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매년 해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은 뭐 근로소득자든 사업소득자든 내야 될 이 번 돈에 대해서 내야 될 세금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실제소득이에요. 뭐 장사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에다가 전부 다 세금을 매기진 않잖아요. 그 매출에서 각종 경비를 공제하고 실제로 번 돈이 얼마냐 여기에다 세금을 매기는데 근로소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봉이 얼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이것저것 뭐 공제를 하고 빼주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그런데 그걸 매달 월급을 줄 때마다 공제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소득과 부양가족 수를 놓고 임의로 여기서 세금을 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월급 명세서에 있는 이 소득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미리 정해진 기준 그럼 얼마를 떼느냐? 이게 이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떼는 거고요. 여기에 이 부양가족 수와 그다음에 총 급여액을 넣고 계산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내가 한 달에 얼마의 소득세를 미리 떼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거를 13월에 보너스 이래가지고 다 돌려받는다라는 인식이었는데 네. 최근에는 누구는 돌려받고 아까 말씀처럼 누구는 다시 토해내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꼼꼼히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은 뭐 너 부양가족이 얼마야? 네. 그래서 얼마 썼어? 그러면 연봉에서 그만큼 깎아줄게. 이렇게 하고 이제 정해진 대로 세금을 내게끔 하는데요. 만약에 똑같은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흥부와 놀부가 있다. 그럼 흥부네와 놀부네 누가 더 세금을 많이 내게 될까요? 놀부네가 더 내죠.
놀부는 맞아요. 더 많이 놀부는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흥분에는 또 가족도 많잖아. 부양가족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아, 놀부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흥부가 부양가족이 많으니까 그만큼 속된 말로 숨만 쉬어도 나갈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소득에서 조금 빼준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부양가족 공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인당 무조건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줍니다. 그러니까 안 번 걸로 쳐줄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양가족이 많아서 흥분애처럼 뭐 10명 정도 된다. 그러면 한 명당 150만 원씩이니까 1,500만 원이 소득에서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은 최저생계비 정도는 이 번 거는 세금을 매기지 말자. 이런 취지로 좀 소득을 빼주는 거고요. 이렇게 이런저런 소득 공제를 하다 보면 실질적인 소득이 낮아져서 그에 부과되는 세율도 낮아지게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네. 소득세는 우리가 소득이 올라갈수록 점점 높은 세율이 매겨지는 누진 구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할증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택시를 타고 가는데 뭐 1km까지는 미터당 100원. 근데 그거 넘어가면서부터 2km까지는 뭐 미터당 200원 이런 식이거든요. 이게 이제 종합소득세율 표라는 이 복잡한 표에 나와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득이 얼마나 되느냐, 과세 표준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올라가면서 세율은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저것 소득에서 공제를 하고 과세 표준에 따라서 해당되는 세율에 곱해서 매겨진 게 실질적인 세금이고요. 내야 될 세금. 네. 여기서 이제 그 세금을 빼주는 게 세액공제. 이렇게 이것저것 다 빼주고 나서 결정된 세금이 이 최종 결정세액입니다. 네. 이 최종 결정세액과 1년 동안 내가 월급을 받으면서 소득세로 미리 낸 거. 이것을 이제 정산해서 미리 낸 게 많다면 돌려주는 거고 내야 할 게 더 많다면 토해낸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게 바로 연말정산이라는 겁니다. 네, 방금 정리를 참 잘 해주셨는데 네.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 내가 1년간 낸 세금과 내야 할 세금을 이제 정산을 해서 그렇죠. 내가 만약에 많이 냈다 하면 돌려받고 맞습니다. 덜 냈으면 더 내라. 네. 뭐 이런 작업입니다. 그럼 그 납부액 계산 자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부양가족이면은 몇만 원을 공제해주고 뭐 이런 소득공제 요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제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해당하는 공제에 대해서 서류를 내라. 그러면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웬만한 것들은 다 조회가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1년간 내가 지출한 내역이 거의 다 이 시스템에 종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근로자는 여기서 클릭만 해가지고 나한테 해당되는 내용만 출력해서 이 제출만 하면 되는데 홈택스에서 이런 모의 계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급여액이라든가 뭐 부양가족 공제 대상수 이런 것들을 입력해서 계산기를 돌려보면 대략적으로 내년 그 13월에 보너스라고 하는 환급 시기에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다. 혹은 얼마를 토해내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미리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한 게 많으셔서 사연이 들어온 게 몇 개 있어요. 이거 보면서 하나씩 풀어가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네. 해보죠. 그 사연 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가 되더라도 공제받으면 안 되는 항목들도 있다던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라는 사연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거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냥 공제받으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요? 깎아주는 건데. 맞습니다. 공제를 받는다면 좋은 건데 받아서는 안 될 것들도 연말정산 간소화에 올라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웬만한 곳에서는 그 지출한 내역들이 전부 다 이제 국세청에 종합이 됩니다. 우리가 신용카드를 긁었다 그러면 신용카드사에서 내가 쓴 그 지출 정보를 다 국세청에 넘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조회는 되는데 요건을 충족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거기서 조회된다 해서 내가 공제를 받았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가산세나 이런 것들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주택자금 관련 이 공제라는 게 있어요. 뭐 집을 샀을 때 우리가 대부분 대출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부분 중에 원금 빼고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것도 이제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증금 같은 거, 전세보증금 이런 것도 대출을 받으실 텐데 이런 전세보증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납입하는 원금과 이자 다 합쳐가지고 또 일정 금액을 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알아두시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해당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됩니다. 주택자금 공제라는 거, 네. 요 부분은 하면 안 된다는 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요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 보유수 1주택자여만 한다. 혹은 뭐 전세보증금 대출은 무주택자여야만 한다. 이런 기준들이 있고 또 주택 면적에 대한 제한이나 주택 가격에 대한 제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에서는 이분이 대출 받아갔습니다라고 하는 걸
국세청으로 그대로 자료를 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정산 간소화에서는 보이기는 하는데 이걸 그대로 보인다고 해서 소득공제 신청을 했다가는 나중에 큰일 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 저희는 이렇게 보이니까 네네. 그냥 화면에 클릭 그냥 따라가면서 한 건데 네. 근데 나중에 가산세를 물게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네. 이거는 조금 억울한 점도 있네요. 그렇죠. 네. 모르고 클릭했는데 나는 보이길래 해주는 줄 알았는데 안 되고 하게 되면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주택자금 관련 공제 같은 경우에는 요건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1주택자 혹은 뭐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여야만 하고요. 그다음에 이 세대주 요건도 충족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 전세 같은 경우는 전세 계약서를 쓰잖아요. 네. 이 근로자가 곧 전세 계약자가 돼야 됩니다. 요게 이제 이게 원칙적으로인 거고 본인이 이제 대상이 되지도 않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신청하시게 됐다라고 한다면 이 잘못 신고한 거니까 나중에 이게 밝혀졌을 때는 가산세를 물게 된다라는 거. 지금은 13월에 보너스를 받았는데 나중에 가서 거기에 이자를 붙여서 토해내세요라고 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예 그냥 선택이 안 되게 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뭐 헷갈리게. 시스템상으로 안 되나 봐요. 네, 그게 이제 무주택자인지 아닌지 이분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아닌지 사실은 은행에서 그런 정보를 다 알 수도 없고 그걸 다 알려준다고 한다면 개인의 정보가 너무 많이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편의를 위해서 다 조회되기는 하되 개인이 알아서 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되는 아니 근데 부분입니다. 나중에 그거 지적할 때는 다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진작에 보지. 그게 시스템적으로 걸러져야 되는데 사실상 네. 이런 말씀 드리긴 좀 뭐하지만 운 좋으면 안 걸리는 수도 있기는 아, 해요. 근데 이게 뭐냐고. 이게 문제구나. 그렇지만 이제 시스템이 점점점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이제 운 좋은 분들이 나오기가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실 때 조금 꼼꼼하게 체크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에 좋습니다. 하고 보자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네. 그게 아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또 알아두고 조심해야 할 항목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안경 구입비예요. 네, 안경 구입비 같은 경우에도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네, 됩니다. 의료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이 중복으로 되지는 않는지 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이제 조회가 가능합니다.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이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의료비 항목에 이제 내가 안경 구입한 게 있다 한다면 여기에 입력을 하시는 건데 여기 보시면 안경 구매 정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이제 안경 구매를 얼마나 했는지 이게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안경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로 들어간다 그러면 내 소득의 3%를 초과해서 쓴 부분에 대해 15% 세금을 깎아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봉이 뭐 4천만 원이다. 그런데 내가 쓴 이 의료비가 뭐 150만 원이다. 그러니까 4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3%면은 120만 원이죠. 이 120만 원을 초과해서 의료비를 써야 돼요. 근데 의료비를 쓴 게 150이다. 그러면 초과된 거는 30만 원이니까 이거의 15%인 4만 5천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안경이 네. 의료비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사실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저희 세 식구가 다 안경을 끼거든요. 요즘 이거 안경 엄청난 사실이네요, 진짜.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멋내는 용도로 쓰는 뭐 알 없는 안경이라든가 그거 말고. 예, 선글라스는 안 되고요. 이 시력 교정용 안경 구입비만 의료비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안과 같은 경우에선 그 서류가 자동으로 넘어가는데 이 안과에서 넘어간 것과 신용카드사에서 넘어간 거 이런 거 중복으로 되어 있어서 중복으로 체크해서 같이 공제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것도 2번 공제되기 때문에 한 번은 이 세금을 토해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무심코하기 때문에 이게 중복됐는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두 가지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안경 구매 내역과 그다음에 의료비 기본 내역. 여기서 두 가지가 동시에 중복이 돼서 조회가 되는지 만약에 동시에 중복돼서 조회가 된다. 안경 구매 내역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라서 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력 교정용이다라고 한다면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안경 구매점에서 또 제출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경 구매점에서 내가 신용카드를 긁었다. 그럼 카드사에서도 제출한 자료가 있고 안경 구매점에서 제출한 자료가 있으면 중복이 될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이 혹시 중복되지는 않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제 안경을 카드로 구매한 경우에는 대부분 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기는 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안경 구매점에다 전화를 하셔서 저 연말정산형 서류 발급받고 싶습니다. 얘기를 하셔야 되고 안타깝게도 혹시나 그 안경점에 폐업을 했다. 그러면 못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1년 농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혹시나 폐업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내년에 안경이나 이런 거 콘택트 렌즈 이런 걸 사실 때는 반드시 구매할 때 영수증을 그러네. 끊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안경만이 아니라 저는 콘택트 렌즈 사용하는데 렌즈도 되는 거예요. 일반 그냥 이 시력 교정용이 아니라 칼라 렌즈 이런 것만은 안 되고, 안 되고. 거기에 시력 교정용 도수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콘택트 렌즈도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최대 50만 원까지만 입력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안경도 많이 사고 콘택트 렌즈도 많이 사가지고 1년에 이제 구매한 게 이걸 넘겼다. 뭐 4인 가족 우리는 전부 다 안경을 씁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이 입력되는 건 5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근데 기억을. 요즘에 아이들 드림 렌즈 많이 끼던데 맞아요.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이게 시력 교정용이라고 해가지고 이 병원에서 해주는 거 그런 것들은 괜찮은데 그런 외적인 부분들은 이 시력 교정용에 포함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짜 잘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것처럼 또 이렇게 몰라서 저희가 토해내야 되는 또 그런 항목이 더 있는지. 있을 수 네.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취업하시는 분들 혹은 이직하시는 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건데요. 이게 근로한 기간에 쓴 것만 원칙적으로는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7월에 취업을 했다. 그래서 쭉 이제 근로활동을 하셨던 분들은 뭐 7월부터 12월까지 월급을 받으실 텐데 1월부터 6월까지 지출한 돈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1월부터 6월까지 사용한 거는 연말정산할 때 포함을 시키시면 안 됩니다. 이 대부분 내용들이요. 그래서 7월부터 사용한 게 뭔지 이걸 걸러내셔야지 이것도 이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꼭 챙겨 받아야 하는데 네.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그 부분 짚어주세요. 그것 중요해요. 일단 네.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아파트 청약 넣으려고 주택청약 종합저축들 다들 가입하시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한, 그래서 납입한 돈에 대해 일정 부분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다만 여기도 연봉 7천만 원 이하인 자라는 요건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은행에다가 저 무주택자입니다라는 확인서를 내게 되면 은행에서 이분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했습니다. 라고 국세청이 얘기를 할 때 이분 무주택자니까 소득공제 해주세요. 요 자료를 따로 보내거든요. 근데 은행에다가 내가 무주택자라는 걸 알려주지 않으면 은행에서는 알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국세청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은행에는 언제까지 알려줘야 되냐? 이게 보통 연말정산 간소화에 종합되는 그 기간이 1월 15일에서 18일 정도 사이예요. 그 전까지 은행에 무주택 서류를 내셨으면 내년에 연말정산 간소화할 때 그 자료가 보이는데 안 내셨다고 한다면 이건 별도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조회가 안 되더라도 나 무주택자인데라고 한다면 그 서류 따로 내셔야 되고요. 또 이제 확인해 보셔야 될 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보청기 이런 것들도 의료비 공제가 되니까 영수증 꼭 챙겨서 신청을 하시고, 또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에는 학원비가 공제가 되거든요. 근데 올해 초등학교 들어간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근데 3월부터 학교를 다녔을 거잖아요. 1월, 2월에 쓴 학원비 같은 경우도 공제가 되니까 이 부분 확인을 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시기 바라고, 난임시술비도 이건 30% 공제가 됩니다. 근데 다 따로 이제 난임시술비라고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병원에서 확인을 하셔서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항목이 참 많아요. 그리고 다양해서 이게 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 사연도 또 있는데 그거 한번 체크해 보죠. 네, 그 사연 제가 전해드릴게요. 부모님이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연금을 받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자로 올리면 안 된다는 말도 있던데 부모님 인적공제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라는 사연입니다. 풀어주시죠. 예, 연금 받으시는 부모님들이 인적공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적공제라는 건 소득이 없는 사람을 내가 부양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부담이 크니까 이거 공제해 주세요라고 하는 건데, 그 소득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분은 이제 소득이 있는 걸로 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1년에 100만 원이요? 1년에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100만 원을 오롯이 그냥 다 보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공제해주고 실제 소득이 100만 원이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이걸 봐요. 그러니까 쉽게 장사하는 분인데 매출이 1억이다. 근데 네. 경비를 9,900만 원 썼다라고 한다면 이분은 이제 소득이 없는 걸로 본다는 거죠. 근데 연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각종 경비나 이런 것들이 따로 없잖아요. 그래서 연금 소득 공제라는 걸 일괄적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연금 소득 공제를 하고 나서 나머지 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고 한다면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걸 이 표로 보자면요. 일단 연간 350만 원까지는 100%를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연금 소득이
빵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초과 금액이 이제 연금 35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금에 대해서 40%이 정도를 또 추가로 공제를 해주고요. 예를 들어 총 연금액이 나는 1년에 550만 원이다. 그러면 350 뺀 초과분 200만 원의 40%인 80만 원, 그리고 350 이걸 합쳐서 430만 원 공제하니까 연금 소득은 120만 원이 되는 거죠. 또 총 연금액이 뭐 7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 금액의 20% 이거를 추가적으로 또 공제를 해주고요.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아우 이거 복잡해 이거 어떻게 계산해 이러실 텐데 그러실까봐 제가 미리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얼마 정도 연금을 받으시면 이것저것 공제하고 나서 인적 공제 대상자가 되냐 안 되냐. 계산을 해봤더니 1년 동안 받는 세전 연금 수령액이 516만 6,667원일 때 그럴 때 이제 416만 667원 요걸 공제받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세전 연금이 516만 원 이하다. 이러면은 이제 인적 공제 대상자로 올려도 되고 만약에 부모님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받으시는데 연간 516만 원을 초과해서 받으신다라고 한다면 인적 공제 대상자로 올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금 소득이 한 달에 50만 원 넘는다. 그러면 일단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됩니다. 연으로는 잘 모르는데 다달이 받기 때문에 네네. 다달이는 알거든요. 근데 네. 이게 50만 원이 넘는다 이러면 일단 안 된다고 보시는 거고 40만 원 언저리다 이러면 계산 한번 해보시고 네.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연금 소득이 얼마인지 이거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고 다음 사연 한번 알아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직장에 다니면서 아들의 생활비를 사실상 부담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최근에 취업을 해서 직장을 다니게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제가 연말정산을 다 받았었는데 올해부터는 나눠서 받아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 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취업 전에 이제 아들을 가족공제로 넣어서 네. 뭐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는데 이제 최근에 취업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 이제 취업한 기간부터 빠지는 건가 어떻게 될까요? 요것도 얼마를 벌었느냐. 아까 그 100만 원 이하로 벌면은 이거는 인적 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는 이 기준이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드님이 근로소득만 있고 500만 원 이하라면은 기존처럼 부모님이 공제를 받으시면 되는데 초과했다고 한다면 부모님 따로 아드님 따로 연말정산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기간이랑 상관없이 금액적으로 이제 500만 원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했을 때 네. 하는 거고 만약에 이 금액이 넘을 경우에 각각 이제 그 연말 정산을 해야 된다면 네네. 그러면은 좀 절세법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이제 먼저 사연 주신 분께서 대부분 공제를 받으셨다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 사연자분, 그러니까 어머님, 부모님이 대부분의 공제를 받으시는 게 더 유리할 것 같고요. 아드님은 올해는 기본적인 공제만 받고 넘어가는 게 좀 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말정산 때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는 그 근로한 기간에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올해 뭐 1월부터 12월까지 다 이제 취업한 게 아니시라면 뭐 11월 정도에 취업했다 그러면 11월부터 12월까지 쓴 건 얼마 안 될 테니까 요 부분은 아드님이 공제를 받고 그 전에 뭐 1월부터 10월까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모님이 공제를 받고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공제를 받으시는 게 가장 많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근로기간과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어떤 항목들이 있습니까? 네,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연금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국민연금, 연금저축, 뭐 퇴직연금 이런 곳에 납부한 금액 그리고 기부한 거는 언제든 기부를 했든 기부금은 다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이런 것들은 근로기간 외에도 지출한 거 다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건 유리한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 크게 이제 근로기간에 겹치는 기간 동안만 지출한 것만 인정해준다 이런 것들이 뭐 대부분 신용카드 사용액 그리고 건강보험료, 주택자금 공제, 뭐 주택마련저축 이런 것들이 해당되니까 이것들은 중복되지 않게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연을 보내주셨으니까 정리를 한번 싹 해드리면 이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말 정산까지는 이 본인의 인적 공제 정도만 받으시면 되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쓰거나 혹은 뭐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받고 하면서 연말 정산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맞죠, 소장님? 네, 정확히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장황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니까 아유, 아닙니다. 민망하네요. 그다음에 12월에 우리가 저 사회 초년생들 네네. 내가 연금 뭐 얼마까지 공제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동안 뭐 내가 짧게 뭐 이를테면 9월부터 직장에 다녔으면 네. 그게 한도가 안 차거든요. 네.
그러면 12월에 한꺼번에 낼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 있죠. 연금저축이나 IRP에 내가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적게는 13%, 많게는 뭐 16% 정도 네. 공제를 해주는데 이거 몰아서 내더라도 인정은 해줍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몰아서 냈다 했을 때 내년에 후회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공제 안 받고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내놓고 내년에 연말정산 신고하실 때 선택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니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산간지방에 눈이 오고 또 그 밑에는 또 비가 막 오고. 맞습니다.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뭐 눈이 비가 꽤 왔는데 오늘도 눈비예보 나와 있거든요. 뭐 운전하실 때도 조심하시고 보행자 이렇게 걸어 다닐 때도 많이 미끄럽더라고요. 안전 챙기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